왜 전화를 안 받지? 그날 아침 서울역 앞 찜질방에서 눈을 떴다. 밤새 코 고는 사람들 틈에 낀 채 쪽잠을 자고 나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얇은 수건으로 목을 감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은 흐렸고 손엔 고작 1,000원짜리 커피 하나. 서울에 도착한 지 이제 겨우 하루. 나는 벌써 마음이 닳고 있었다. 전남 고흥에서 자식들에게 짐 될까봐 한사코 요양병원조차 거절하고 올라온 길이었다. 늙고 아픈 몸을 질질 끌고 택시 대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겨우겨우 아들 녀석 사는 곳을 찾아냈다. 평생을 농사짓고 살던 내가 이 도시의 복잡한 기계음 속에서 길을 찾는 일은 전쟁 같았다. 그래도 가는 길 내내 마음속에선 기대가 컸다. 큰아들 녀석 얼굴만 보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으니까. 낡은 주소 메모지를 손에 쥐고 아들이 산다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리지만 받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 8시면 일어나 있을 시간이었다. 혹시 바쁜 걸까, 자는 걸까 아니면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옆 라인에 산다는 딸의 집으로 향했다. 한때 그렇게 밝고 다정했던 딸. 설마 이 아이마저 나를 외면하진 않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딸 집 앞에 섰다. 또다시 벨을 눌렀다. 이번엔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나온 건 딸이 아니라 사위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작 아버님,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졌다. 딸은 안에 있냐고 묻자 그는 다짜고짜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사정이 있으니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몇 초 전까지 나를 반길 것 같았던 기대는 사위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다. 도착했다. 잠깐 얼굴만 보자. 하지만 그 누구도 답장을 주지 않았다. 수십 년을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초인종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나 싶었다. 그날 나는 아파트 단지 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도시의 소음은 무심했고 사람들은 나를 힐끔 보곤 지나쳤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벤치에 앉은 채로 해가 저물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다. 하지만 더 서러운 건 딱 한 끼도 함께 먹어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나이에 내가 찜질방 구석에서 컵라면을 쪼개 먹고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때는 자식들 밥상에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려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소 먹이고 논두렁에 삽을 들었었다. 그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도 좋았던 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대학 보낼 때 농사 수확물 팔아 등록금에 보태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현관문 앞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다. 자식들 집 근처도 아니고 일부러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민폐는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았다.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짐짝이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이번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이 녀석만은 나와 통화라도 하겠지. 잠시 후 신호음이 끊기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 반가움도 놀람도 없는 그 말투는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좀 아프다. 병원도 좀 다녀야 할 것 같고 너희 얼굴도 보고 싶어서 올라왔지. 그러자 막내는 난처하다는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럼 내일쯤 시간 내볼게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삶에 나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언제부턴가 나만 문 밖에 서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지하철역 근처 도서관에 들어갔다. 따뜻한 난방이 반가웠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공간이 위로가 되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 회사원들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모습,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평온한 거리.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완벽히 혼자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미 없는 그냥 노인 한 명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쭈그려 앉아 그것을 먹으면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니들도 늙어서 꼭 이런 하루를 살아봐라.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일찍 눈이 떠졌다. 습관처럼 새벽 4시에 깼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찜질방 조용한 구석에서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런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자식 셋 모두 내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에게는 더 실망스러웠다.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이마에 손 얹고 지켜보던 아이였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걸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친구들 만나고 골프장 예약하고 병원 진료도 다니지 않던가.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모든 우선순위 뒤편으로 밀려난 것인가 싶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며 밥 한 끼만 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그마저 욕심일까?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람을 무심하게 만들었는지 자식들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날은 용기를 내어 둘째 아들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보로 15분을 걸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무릎이 욱신거려 잠시 벤치에 앉았다. 그래도 다 왔다는 생각에 기운을 내어 올라갔다.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2번, 3번.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다 끊겼다. 그러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잠시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회의 중인데 문 앞에 아버지가 와 있다고 말해도 얼굴 한번 내밀 틈도 없단 말인가. 문자 하나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분노보다도 참담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가 내 자식들 인생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나 싶었다.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토록 아껴둔 농지 팔아서 학비된 걸 차라리 묻어버렸어야 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애들 집 전세금 마련해준 게 자랑이었는데 이젠 수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온 나는 입구에서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나보다 한참은 더 연로해 보였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구두를 벗고 들어가며 종업원에게 말했다. 오늘은 큰애가 연락 준다고 했는데 또 까먹었나 봐요.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팠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건 언제나 일방통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전등을 끄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늙는다는 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잊히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자식들 집 앞에 가지 않았다. 괜히 또 찾아갔다가 외면당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찜질방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더는 오지 말라고 한 어르신 사위가 싫어해 눈치만 보다가 결국 집을 나온 할머니,
손주의 얼굴조차 몇 년째 못 봤다는 할아버지까지.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찜질방 구석 한켠에 자리를 잡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끈한 계란과 식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서운한 만큼이나 사랑도 배어 있었다. 그래도 내 자식은 좋은 아이지. 그냥 바빠서 그런 거야. 이 말은 모두의 입에서 반복되었다. 버림받은 기분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엔 자식의 사정을 이해하고 싶은 게 우리였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게 끝까지 핑계를 만들어가며 자식을 감싸는 법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작은 결심을 했다. 의대로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노후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구청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다.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 봉사부터 시작해보기로 했다. 첫날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국을 푸며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릇을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자 어떤 어르신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봉사활동은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매일 오전이면 센터로 나가고 오후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지나자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에게서였다. 반가움보단 놀라움이 컸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아버지, 서울에 계신 거 엄마한테 들었어요. 왜 우리한텐 말도 안 하고 올라오셨어요? 말도 안 하고. 나는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미안하다. 괜히 너희 일 바쁘게 만들까 싶어서 그랬다. 입에서 나온 건 결국 또다시 부모다운 말뿐이었다. 그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시간 되면 한번 밥 드시러 오세요. 아이들도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너무 늦은 말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또 하나의 질문이 피어올랐다. 정말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본 건지. 나는 그 물음에 답을 얻기 전까지 다시는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김장을 돕는 날이었다. 수십 포기의 배추를 나르다 보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함께 일하는 이들과 웃으며 보낸 시간이 오랜만에 내 삶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내 이름을 물었다. 혹시 성함이 이춘배 어르신 맞으세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나를 급히 찾았다고 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녀가 전한 말이 내 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큰아드님이 병원에 계세요.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지셨대요. 중환자실이에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엔 힘이 풀리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 양념통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나는 센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 새하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은 큰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죄송해요. 우리 너무 늦게 연락드린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날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물이었다. 나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아들의 병실로 들어섰다. 아들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이제는 침대 위에 말라버린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는 나를 밀어내던 그 손이 이토록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다. 그래도 죽지 마라.
아직 아버지한테 할 말이 많잖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아들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나는 그 희망 하나로 병원에 머물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아들은 눈을 떴다. 그리고 날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난 수개월간 쌓였던 모든 원망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부모라는 건 자식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아들이 회복되며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병문안을 고맙다며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 회복된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다시 찜질방 생활로 돌아왔다. 한 번 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복지센터 소장님이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춘배 어르신 혹시 이번에 노인대상 임대주택 신청해 보실래요? 정부 지원이라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거의 없어요.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묻어뒀던 집이라는 단어가 되살아났다. 잊으려 했지만 사실 가장 간절히 바랐던 건 내 이름으로 된 단 한 칸의 공간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짐을 놓고 내 이불을 펴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내 방 하나? 신청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청을 오가며 며칠을 바삐 보냈고 생각보다 빠르게 임대 승인이 떨어졌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원룸이었고 복도에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화초를 가꾸며 웃고 계셨다. 이삿날 짐이라고 해봤자 비닐봉투 몇 개와 작은 배낭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수첩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찜질방 사물함에 넣어둔 것들을 꺼내 정리하며 나는 처음으로 내 집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누구한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생겼구나.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텅 빈 방이었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 어둠 속에 흘러들어오는 바람이 수고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센터에서 보내준 작은 가구들과 가전이 들어왔다. 중고지만 정성스레 정리된 책상과 침대, 전기장판과 전기포트. 자원봉사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내 방에 하나하나 배치해줬고 나는 그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아직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처음엔 아침에 눈을 떠도 꿈 같았다. 누가 이 문을 벌컥 열고 나를 내쫓을까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은 안정됐고 나는 매일 한 걸음씩 달라진 삶을 느껴갔다. 작은 식탁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것도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TV를 켜두는 것도 새로웠다.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된 주소지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 다시 발 딛고 선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둘째 딸. 내용물은 작은 과일 바구니와 카드 한 장. 아빠, 주소 알게 돼서 보내요. 몸 건강히 잘 계세요. 나는 그 카드에서 딸의 체온을 느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은 그동안 말 못했던 내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씻어내고 있었다. 과일 바구니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다. 나는 그동안 미움과 서운함만을 곱씹으며 살아왔지만 그 작은 정성이 마음 한가운데 깊은 주름을 펴주는 느낌이었다. 카드 속 딸의 글씨는 익숙했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아빠,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 문장은 흐려져 읽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물 자국이 딸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과일이나 작은 간식이 집 앞으로 배달됐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애들이다. 내 자식들. 가까이 다가오진 못해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한 번은 문 앞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놓고 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창문으로 얼핏 본 그 뒷모습은 막내 아들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지금 이 거리, 이 간격이 서로를 다시 상처 입히지 않는 가장 적당한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현관을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때론 아무것도 없고 때론 조그만 약봉지나 편의점 간식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줬다. 복지센터에서 제안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다.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보조 일을 하며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7시에 출근해 이 시간을 서 있어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안전지킴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인사했고 나는 그 인사에 하루의 기쁨을 담았다. 집에 돌아오면 대문 앞에 놓인 따뜻한 유자차 하나에 고마움을 느끼며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어느 날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편지였다. 막내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그날 죄송했습니다. 도망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떠난 이후로 아버지가 더 외로워 보였고 저희도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덮고 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해받기보다는 그냥 한 번만 안아주고 싶었다. 그 작고 여린 마음으로 뒤늦게 내게 걸어오는 그 녀석을 향해. 그날 밤 나는 내 책상 위에 그 편지를 올려두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고맙다고,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여전히 내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며칠 후였다. 아침 일찍 초등학교 앞 교통 안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내 앞을 맴돌았다. 그늘이 져 보이는 얼굴, 머쓱한 듯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막내였다. 내가 본 그림자 속 그 아이 맞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서투르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두 손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점심 드시라고요. 요즘 날도 쌀쌀하고 드시는 것도 걱정돼서요. 도시락을 받아들며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은 곧장 가버릴 줄 알았는데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이랑 누나는 아직도 뵐 자신이 없대요. 근데 저라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문 안 열어주신 거 당연했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던 그들의 얼굴, 침묵하던 내 마음, 그리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외면했던 나. 우리도 그때 너무 무책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아무 말 없으시니까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잘했고 누가 나빴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나 역시 이제는 안다. 삶이란 건 서로의 서툼을 껴안는 일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 막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다.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마트를 다녀오기도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이 걷는 그 시간이 내게는 참 소중했다. 가끔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형이랑 누나는 잘 지내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그러면 막내는 사진을 보여주며 살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하루는 막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실래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하고 형도 누나도 다 같이 뵙고 싶어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동안 문 앞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열지 못한 방문 하나가 떠올랐다. 지금 그 문을 열면 다시 닫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걸어 나가고 싶었다. 그래, 가보자. 그 짧은 대답에 막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그 모습에서 어릴 적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 조건 없이 웃던, 내 곁에서 종종 걸음치던 그 아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묵혀뒀던 옷장을 열었다. 몇 년째 그대로 걸려있던 외출용 코트를 꺼내며 내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막내의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따뜻하게 나를 맞았고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왔다. 할아버지다. 그 작은 목소리에 나는 어쩌면 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아주며 나를 향해 웃었다. 얘네가 매일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만 여겼던 그 마음이 이 작은 손길과 눈동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거실에는 둘째가 미리 와 있었다. 아버지. 한마디 말에도 수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이해였는지 혹은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이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막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내가 예전에 자주 해주던 반찬도 있었다. 어떤 것도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둘째는 말이 없었고 첫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막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도 곧 온대요.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아버지 오신다고 하니까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다. 낯설지 않은 발소리, 그리고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째의 얼굴. 많이 늙었고 지쳐 보였다. 내가 기억하던 강단 있고 반듯하던 장남의 모습은 아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식탁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잘 지냈냐? 서툰 대화였지만 거기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었다. 죄송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정말 아버지 얼굴을 못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한 자식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첫째의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은 참 오랜 시간 쌓여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울고 있었다. 슬픔도 미안함도 기쁨도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밤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들 무렵 막내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아버지 생신 때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드렸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손편지와 함께 내가 어릴 적 손주들에게 썼던 편지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막내 집의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낯선 천장 아래서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오래도록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와 부엌에서 나는 국 끓는 소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자식들의 집에 있다. 막내가 내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국 다 됐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식탁엔 아이들과 며느리 그리고 셋 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그들이 내게 내민 밥그릇과 젓가락은 따뜻했다. 나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넘겼다. 식사 후 막내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도 있고 애들도 아버지 좋아하니까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도 부끄러움도 후회의 마음도 다 담아서.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막내의 곁에서 조심스레 내 안부를 묻고 나의 건강 상태를 챙겼다.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쓰라렸다. 이제야 우리는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다시 갈 집을 알아봤다. 너희 집에 오래 있을 순 없잖니. 막내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왜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들은 반대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나가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떠남이었다. 그리고 이젠 다시 문이 닫히지 않을 거라는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짐을 싸기 전날 밤 막내는 내게 작은 앨범을 건넸다. 그 속엔 손주들의 사진과 함께한 짧은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집은 늘 열려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엔 내가 미리 전화하마. 그 말에 막내가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길 위에 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내가 떠나는 길일지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식탁에 앉은 아내는 물끄러미 내 얼굴만 바라봤다. 아내도 알았던 거다. 내가 얼마나 허망한 얼굴로 아들 내 집 앞에 서 있었는지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건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자식들 위해 살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다. 아내는 묵묵히 내 앞에 반찬을 하나 더 놓았다. 말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나이지만 그날만큼은 서로가 동시에 상처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집 전화기도 휴대폰도 조용했다. 혹시나 싶어 벨이 울릴 때마다 달려갔지만 택배 문자거나 광고 전화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리를 잡았다. 아내와 등을 맞대고 누워있자니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다.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 그들의 성장과 독립을 기뻐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과연 잘한 부모였나 하는 자책도 들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자식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되었을까? 아침이 밝자마자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겠다며 외투를 챙겼다. 나는 그냥 따라 나섰다. 사람들의 얼굴에 묻은 평온한 일상이 나만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또래 노부부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토록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지금 남은 건 서로뿐이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고르던 아내가 문득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다시 연락하지 말자. 우리 인생, 우리끼리 살자. 그 말이 어찌나 단단하게 들리던지. 난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먼저 말했다. 자식들 걱정 그만하고 당신 건강부터 챙겨.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피식 웃었다. 그렇게 우린 자식이 아닌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제서야 우리 인생이 진짜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말 그대로 고요한 일상을 보냈다.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우리도 먼저 연락하겠다는 생각은 접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점심엔 밥을 지어 먹으며 마주 앉아 웃음 한 조각 섞인 이야기들을 나눴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심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를 간지리고 햇살은 등 뒤에서 따뜻하게 등을 감싸주었다.
아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 당신하고 같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난날 수없이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우리는 우리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자식 없이 둘이서 마주보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진실되고 깊은 시간이란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옛 앨범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 생일잔치에서 케이크를 들고 웃는 모습, 졸업식 날 흐뭇하게 바라보던 우리의 표정. 그 시절엔 그저 아이들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 믿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자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외면까지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앨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배달이라며 국을 들고 건넸다. 아드님이 주문하신 거라네요. 그 한마디에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진 듯 국을 받아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곰탕. 우리는 말없이 그것을 나눠 먹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짠맛이 느껴졌던 건 국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눈물 때문이었다.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나 봐.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자존심과 체념 사이의 흔들림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그 국 배달은 없었다. 그날의 곰탕 한 그릇은 마치 꿈처럼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다. 아내는 매일 저녁 현관 앞을 힐끔 보다가 아무 일 없는 듯 표정을 감췄고 나 또한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다. 괜히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방어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일상을 살아갔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슈퍼에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텃밭에 상추 몇 포기 심어보기도 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시계에 집착했다. 이 시간쯤이면 퇴근했겠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아들의 일상을 생각했고 혹시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나 메시지 한 통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빗소리에 잠을 설친 나는 새벽녘 혼자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쓴 듯한 메모였다. 혹시 내가 돌아와 이 집을 찾게 되면 엄마 아빠는 잘 지낸다고 전해다오. 하지만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너의 몫은 너의 삶에서 가져가렴. 그 글을 읽고 있자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간 웃고 지내던 아내의 얼굴 뒤에 감춰진 체념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자신을 위해 쓴 말이 아니라 아들에게 남기기 위한 마지막 정리처럼 보였다. 아침이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다. 편지 이거 왜 쓴 거야?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연습 중이야. 자꾸 미련 남으면 나만 힘드니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아내가 내민 커피잔을 꼭 받아들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시간 좀 괜찮으시면 뵐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도 서운함도 미련도 모두 뒤엉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불렀다. 여보, 아들한테 문자 왔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린 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우리도 문 열어줘야 할까?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보다 서둘러 나갔다. 마음속 불안 때문이었을까, 혹여 그 아이가 다시 마음을 바꿀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역 앞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우리는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하던 아내는 결국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염원하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운 얼굴.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내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감쌌다. 그리고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나 역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냐?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고 투자자들로부터 쫓기듯 도망 다니다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버텼단다. 수중에는 돈도 자존심도 남지 않았고 연락할 용기도 사라졌다고 했다. 부모님께 다시 얼굴을 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싶더군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집 근처로 갔었어요. 몇 번이나요? 그런데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현관 앞에 국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 말에 아내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 국 내 어머니가 넣을까봐 매일 끓이던 거다. 한동안 카페 안은 고요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흐르는 시간을 가만히 견뎠다. 무언의 용서, 무언의 사랑이 오고 갔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후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금도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작은 방 하나라도 구해서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더 이상 무어라 따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은 우리가 묵고 있는 고시원 근처에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다 낡고 불편했지만 스스로 마련한 공간이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그는 우리를 종종 찾아와 밥을 함께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조금씩 그 간극을 메워갔다. 아내는 예전처럼 반찬을 바리바리 싸줬고 나는 괜히 밥 먹으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했던 예전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일하는 가게 앞에 잠깐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누구와 통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아직 못 모았어요. 천천히 갚을게요. 부모님 모르게요. 예, 조용히 할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짐이 있다는 것. 말없이 돌아서는 나를 본 아들은 급히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아버지, 저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 안 해도 알 거다. 세상 일 그렇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 아니다. 그는 잠시 머무시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이후 남은 빚이 아직도 수천만 원. 불법 사채까지 건드렸다가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도망치는 것도 지쳤고 그래서 묵묵히 갚으며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랬냐, 정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말리셨잖아요. 친구 따라 무리한 사업 시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멋진 줄 알았어요. 부모님 돈까지 믿고 있었고요. 결국 다 망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자만이었다는 걸.
아들은 눈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서 다시는 부모님께 피해 안 주려고 했어요. 절대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말이 가장 큰 사과였는지도 몰랐다. 내가 듣고 싶던 말, 내가 기다렸던 진심. 결국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 느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내 팔을 꼭 붙들고 물었다. 당신 아들 믿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믿어보고 싶다. 아내는 그날 이후 매일 밥을 넉넉히 지었다. 김치도 직접 담그고 장조림에 멸치볶음까지 만들어 작은 반찬통에 정성껏 담았다. 아들이 들릴 때마다 건네기 위함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며 그 속에 담긴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화도 있었을 것이고 미움도 있었겠지만 결국 남는 건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었다. 그러던 중 고시원 주인이 찾아와 말을 꺼냈다. 노인네 저기 이 방 다음 달까지만 가능해요. 방 주인이 다시 쓰게 됐답니다. 한순간에 공중에 뜬 신세가 되었다. 우리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몇 없는 소지품을 박스에 넣으며 아내가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참 서러운 꼴 많이도 보네. 이 나이에.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잘 버텼잖아. 그리고 이젠 더는 우리 둘이만 사는 게 아니잖아. 짐을 챙겨 나온 날 아들은 우리를 태우러 왔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문을 열어줬다. 아버지, 어머니. 제 방으로 오세요. 좁긴 해도 따뜻합니다. 원룸의 작은 공간엔 침대 하나, 책상 하나뿐이었다. 아들은 바닥에 요를 깔며 말했다. 제가 바닥 잘 잡니다. 부모님은 침대 쓰세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방 안에 그 많던 갈등과 오해, 상처와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창밖으론 아직 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물길을 머금은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 아직 부족한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도 제 자신한테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은 지금이지. 이제야 내가 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분노와 실망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아들의 방에 눕는 첫날 밤. 좁은 공간에 아내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기, 벽에 달린 형광등의 희미한 빛, 가끔 들리는 위층 발소리까지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내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속삭였다. 그래도 다행이야. 갈 곳이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이 묘했다. 분명 아들이 우리를 받아들인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우리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벽 한 칸 사이로 아들은 여전히 공부 중이었고 가끔 키보드 소리와 낮은 한숨이 들려왔다. 며칠 후 아들은 우리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근처 설렁탕집으로 데려갔다. 여기 고기 많이 줘요.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반찬 하나하나를 아내 앞에 챙겨주던 아들의 손놀림이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그 모습에 아내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널 너무 몰아붙였던 거 아닐까? 그때 더 따뜻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저도 도망쳤어요. 상황이 힘들다 보니 부모님까지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외면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서로 서툴렀던 거다. 우리도 너도. 그날 이후 아들은 퇴근길에 우유 한 팩, 간식거리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아내는 그때마다 웃으며 반찬을 더 챙겼고 나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셋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길게 가지 않았다. 아들의 방으로 들어온 우리를 반기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였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들을 불렀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은 그녀를 집 밖으로 데려가 이야기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표정엔 그늘이 드리워졌다. 부모님, 제가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말을 아끼던 아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또 짐을 싸야겠구나. 아들은 놀란 듯 말렸다. 아니에요. 지금은 제 선택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나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누워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이번엔 정말 함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조심스레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뒤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대놓고 소리를 높이며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까지 숨으려고 해? 나랑 살던 집에서 그냥 도망친 것도 모자라 부모까지 끌어들여? 현관 너머로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내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창백해졌고 나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들은 급히 현관을 열고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며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소리쳤다. 이런 식이면 내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야. 내 돈, 내 시간, 내 청춘 돌려줘. 그녀의 말 속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힌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순간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아들은 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과 살던 집에서 나온 지 2달 됐어요. 하지만 정리를 다 못했어요. 돈도 좀 얽혀 있고요. 그의 얼굴은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다시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나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아내는 달랐다. 우리가 너를 키울 때 실수한 적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려 애쓰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나도 피곤한 숨을 토했다. 그래. 다 좋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마라. 감정이든 돈이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당당히 말해라. 그날 밤 아들은 혼자 나갔고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또다시 예전처럼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 있었다. 아침 6시 무렵 현관이 열렸다. 아들은 젖은 머리카락과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정리하고 왔어요. 집 계약 해지했고 돈 문제도 각서 썼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 역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싸움 끝에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이 되어 돌아온 듯한 순간이었다. 우린 비로소 그를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한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다. 아내는 다시금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나는 거실에서 책을 펼쳐놓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보다 우리와 마주 앉는 시간이 늘어났다. 늦은 밤 셋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평화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전히 서울에서 갈 곳 없는 처지였고 아들의 사정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기 계약직 일들을 전전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어딘데요? 우리 예전엔 그의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러나 나는 가끔 깊은 밤 자리에 누운 아내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걸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 친구한테 투자 제안 받았어요. 기술 스타트업이긴 한데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라. 혹시 아빠, 엄마. 나는 한참 동안 그 말에 여운을 삼켰다.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시 예전처럼 덜컥 믿고 도와줬다가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앞섰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 힘으로 해봐라. 우리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밥 한 끼와 이 지붕 아래 있을 자리까지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대신 방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여유 공간 만들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작은 변화가 반가웠다. 그날부터 아들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중고 가구를 내다 팔고 노트북과 책상 하나만 남겨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는 다시 아들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기대라는 걸 해보기로 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다. 믿는 척하면서도 끝까지 불안해하고 돕는 척하면서도 또다시 속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방식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들은 재택근무에 가까운 업무를 시작했고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 보였다. 작은 방 안에 앉아 늦은 밤까지 타자 소리를 내며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모습이 어쩐지 예전의 그 아이 같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아이한테 말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부터 아들이 저녁마다 식탁을 차리는 걸 도우기 시작했고 먹고 난 뒤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낯설 만큼 성숙해 보였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이젠 나도 그런 의심마저 피곤해질 정도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이건 저 첫 월급이에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같이 써요.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걸로 너 밥이나 사 먹고 내 방 책상이라도 바꿔라. 부모한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봉투를 받았다. 그날 밤 아내는 봉투를 찬장 깊숙한 곳에 넣으며 나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저 아이가 정말 변한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이어졌고 어느덧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아들이 문득 말했다. 다음 달에 사무실 계약하려고 해요. 친구랑 공동 창업하기로 했어요. 저 이제 곧 이 집에서 나갈 것 같아요.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있었다. 왜 또 이 집을 나가려 하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엔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해봐라. 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날 나는 문틈에 머뭇거리는 아이의 발끝을 보았다. 그 뒤로 다시 조용한 우리의 집.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고요함. 그러나 이번만큼은 현관문이 닫힌 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랐다. 다음엔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길. 이야기의 끝은 어쩌면 시작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던 노부부는 비로소 그 문을 열 수 있게 된 자식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모가 서울에 올라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단 한 번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차가운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고 때론 돌에 부딪혀 상처 입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방향을 틀고 마침내 넓은 바다로 향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아들은 그랬습니다. 처음엔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현실의 짐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 지쳐 돌아섰을 때도 길거리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다시 부모의 식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식탁은 단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마주하고 말을 섞고 눈빛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론 그 실수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쩌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며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믿어보자.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에게 미움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지금 용기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가도 될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문은 마음으로만 열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